당신, 저 사람 누구야?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굳어 있었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제주바다가 보이는 병원 복도. 남편은 낯선 노인의 앞을 막아서고 있었고 노인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차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노인이 짧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턱이 굳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부산에 사는 67살 박명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명희 씨의 하루는 언제나 부엌에서 시작됐습니다. 쌀을 씻고 냄비 뚜껑을 열고 국이 끓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하루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40년이 넘도록 그래왔습니다. 남편 밥, 아이들 도시락, 시부모 진지. 순서가 바뀐 적은 있어도 명희 씨가 밥상 앞에 제일 먼저 앉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소화가 안 된다는 느낌이 꽤 오래됐습니다. 한 달인지 두 달인지. 동네 내과에서 위내시경을 권했고 명희 씨는 별 생각 없이 누웠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의사는 말을 고르는 것 같았고 명희 씨는 그 짧은 침묵 사이에서 이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대학병원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받아든 결과지. 위선암 2기.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술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다고, 열흘 후 최종 정밀 검사를 잡아두겠다고. 하지만 명희 씨의 귀에는 앞뒤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흰 봉투에 결과지를 접어넣고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할머니, 전화를 받으며 뛰는 젊은이,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 다들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태 가족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암이라니. 집에 들어서니 남편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명희 씨가 현관문을 닫는 소리에도 눈 하나 깜짝 안 왔습니다. 다녀왔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그 한 글자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명희 씨는 자동으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쌀통을 열고 쌀을 씻으면서 차가운 물이 손등 위로 흘러내리는 감촉을 느끼면서 처음으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껏 뭘 하고 싶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도 그 다음 날 아침도 명희 씨는 똑같이 6시에 일어났습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들면서 채널을 돌렸고 명희 씨는 맞은편에 앉아 국물을 떴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명희 씨의 눈이었습니다. 밥상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열흘이야. 나한테 열흘이 있어. 그날 오후 남편이 낮잠을 자는 사이 명희 씨는 장롱 맨 위 칸을 열었습니다. 손이 닿지 않아 발돋움을 해야 했습니다. 손끝에 딱딱한 모서리가 잡혔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사정상 신혼여행을 못 가고 언젠가 우리 좋은 대로 신혼여행 가자며 할부로 샀던 가방. 얼마나 바쁘게만 살아온 건지 그 언젠가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꺼내 먼지를 닦으면서 명희 씨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설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위암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전에 한 번만 나로 살아보자. 속옷, 갈아입을 옷, 진통제 한 통. 가방을 챙기는 손이 빨라졌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방 안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명희 씨는 부엌 식탁 위에 메모지를 한 장 남겼습니다. 며칠 다녀올게. 밥은 사 먹어. 현관문을 닫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주행 기차 아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평생 혼자 기차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혹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항상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좌석, 이 창문, 이 햇살은 온전히 명희 씨 혼자의 것이었습니다. 옆자리에 노인이 앉았습니다. 70이 넘어 보이는 무뚝뚝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짐을 정리하고는 낡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명희 씨는 눈길을 주지 않으려 했는데 노트에 빼곡히 적힌 글씨가 시야에 걸렸습니다. 여행지 이름들이었습니다. 경주, 전주, 통영, 제주, 강릉. 일부는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다녀오신 데 표시하시는 거예요? 명희 씨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누라가 못 간 데 대신 다니는 중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명희 씨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손등으로 얼른 닦았습니다. 왜 우는 거야, 나? 경주역에서 둘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명희 씨가 든 숙소 식당에서 그 노인과 또 마주쳤습니다. 빈자리가 그의 맞은편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앉으시죠. 노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둘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혼자 다니십니까?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 목이 메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소연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대학병원 결과지가 왜 여기 있어? 지금 어디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희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봉투를 챙긴다는 게 두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으니까. 어떻게 괜찮아? 위암이잖아, 엄마. 지금 어딘데? 며칠만 시간 줘. 금방 돌아갈게. 지금 그게 말이 돼? 아빠한테는 말은 한 거야? 명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더 격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소연아. 응. 엄마, 지금 처음으로 혼자 있어 보고 싶어? 제발. 전화를 끊고 전원을 껐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안해, 소연아. 근데 이번만큼은. 마루 끝 툇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 누군가 와서 앉았습니다. 어제 그 노인 황칠수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고마웠습니다. 저녁 산책길이었습니다. 황칠수가 나란히 걸으면서 불쑥 물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가보고 싶었던 데가 어딥니까? 명희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무도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오래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제주도요. 신혼여행도 못 갔거든요. 황칠수가 잠시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내일 제주도에 가는 배가 있어요. 네. 포항에서 제주 가는 배. 아침 일찍이면 탈 수 있답니다.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소리를. 명희 씨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가슴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배 위였습니다. 뱃머리에 서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바다 짠내가 났습니다. 머리카락이 마구 흩날렸습니다. 평생 파마를 단정하게 유지하며 살았는데 처음으로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바람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명희 씨는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방식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황칠수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걸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주에서 이틀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던 길에 명희 씨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명치 아래가 돌덩이처럼 눌렸습니다. 숨을 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픈 거예요? 황칠수가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명희 씨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황칠수는 묻지 않고 즉시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고 병실 침대에 눕혀졌습니다.
황칠수가 명희 씨의 꺼진 핸드폰을 조용히 켰습니다. 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명희 씨는 막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형광등빛, 멀리서 의료기기 소리,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수술이 두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무서워요. 뭔가 억울한 거 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도 내가 뭘 원하는지 말 못하고 한 번도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어요. 황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자를 당겨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그 낮고 조용한 존재감이 어떤 위로의 말보다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딸 소연이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 그리고 남편 성태가 들어왔습니다. 성태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는 황칠수를 보고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잠깐 저 좀 보시죠.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황칠수가 조용히 일어서 복도로 나갔습니다. 명희 씨는 침대에서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복도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마누라랑 무슨 사이요? 황칠수의 목소리는 낮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기차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옆자리였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라는 게 말이 됩니까? 남의 집 마누라를 데리고 제주까지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아내분이 오신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태의 입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황칠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부인께서 처음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셨습니다. 제주도를 제일 가보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그게 전부입니다. 병실 안에서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왜 말 안 했냐고, 왜 혼자 갔냐고. 딸은 울면서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명희 씨는 모두의 말이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 수술할게.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있잖아. 안 죽고 살게 되면 이제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그것 하나만 약속해줘. 아무도 대꾸를 못했습니다. 그때 성태가 복도에서 돌아왔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명희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태는 아무 말 없이 침대 발치에 앉았습니다. 황칠수가 병실 안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명희 씨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줬습니다. 낡은 노트였습니다. 아내의 버킷리스트가 빼곡한 마지막 줄에 아내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신 가줘서 고마워요. 황칠수는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명희 씨는 그 글씨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노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소원이 자신의 첫 번째 소원과 겹쳐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보인 것은 창문이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침대 끝에 걸쳐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명희 씨는 한참 동안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따뜻하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사흘 후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딸이 매일 왔고 아들도 이틀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성태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아내를 돌봤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그가 그렇게 명희 씨를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성태가 귤을 까서 내밀었습니다. 명희 씨가 받아먹는데 성태가 창밖을 보면서 불쑥 물었습니다. 퇴원하면 어디 가고 싶어? 명희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옆 얼굴을 봤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 얼굴에 저런 표정이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머쓱하고 미안하고 조심스러운 눈빛. 명희 씨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전부 다. 성태가 명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명희 씨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둘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가가 구겨지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부부가 눈을 맞추고 이렇게 웃었던 게 언제였던지. 퇴원 날 명희 씨는 황칠수의 노트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펜을 들어 아내의 마지막 줄 아래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나도 같이 가고 싶었어요. 이제라도 갈게요. 현관에 들어서니 낡은 여행 가방이 보였습니다. 이번엔 짐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성태가 먼저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나도 이제 시작이야. 살면서 한 번쯤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 이 순간 마음 한켠에 언젠가 한 번은 하고 접어두신 소망이 있으신가요? 명희 씨처럼 그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조용히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이곳이 더 따뜻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